네, 그러면은 전기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했고, 전기장에 대해서 사용해 가지고 적용해 볼 수 있는 가우스의 법칙을 공부를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그 다음으로 배울 것이 전위 또는 전기 포텐셜이라고 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포텐셜에 대해서 배우려면 우리가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배웠던 보존력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력이라는 것을 복습하고 전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보존력은 우리가 영어로 conservative force라고 그러죠. conservative force라는 게 무엇이냐? 네? 자, 여기 A라는 위치가 있어요. 여기 이제 B라는 위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이제 시작점이에요. 시작을 우리가 initial point라고 해서 I라고 쓰고 여기를 마치는 데니까 final point라고 해서 F라고 씁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경로가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C1이라고 생각합시다. 요 경로는 요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집에서 장터를 가는데 이 길을 따라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길을 따라서 갈 거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A라는 점에서 B라는 점을 가는데 임의의 서로 다른 두 개의 경로를 따라서 간다고 생각합시다. 경로를 가는데 그때마다 이 경로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계산해요? 그렇죠. 우리가 물체를 끌고 간다고 했을 때 그 힘을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해주면 무엇이 나옵니까? 1이 나오죠. A부터 B까지 가는데 1을 얼마나 했느냐? F라는 힘을 가지고 1을 얼마나 했느냐에 대한 답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로를 따라서 그죠?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가는 동안 한 1과 이와 같은 경로를 따라서 시작점과 끝은 같아요. 똑같이 A하고 B라는 시작점과 끝은 같을 때 서로 다른 경로를 따라서 갔는데 흥미롭게도 그 값이 같더라. 그렇죠? 어떤 경우에 임의의 서로 다른 두 경로 C1, C2에 대해서 항상 힘에 대해서 1을 계산했을 때 같은 답이 나오더라 하면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이 공간은 그렇죠? 항상 같은 1의 값을 나오게 만들기 때문에 그와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요 힘 F가 보존되기 때문에 보존력이다 라고 불러요. 그 힘이 어떤 의미에서 보존력이다? 그렇죠. 시작점과 끝점이 결정되면 임의의 서로 다른 경로를 어떻게 택하든 간에 같은 1의 양을 갖는다 하면은 그때 보존력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알겠죠? 경로에 무관하다. 그럴 때 이 힘을 보존력이라 부른다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을 때 뭘 도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포텐셜 에너지라는 것을 도입했습니다. 여러분들 중력장 안에서도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 도입해서 사용했었죠. 고등학교 때에도. 그 다음에 무엇에 대해서도 썼어요? 자,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예요. 여러분들 위치 에너지라고 하면 훨씬 더 그렇죠. 마음에 와닿죠. 많이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그래서 위치 에너지 또 어디에서도 썼습니까? 예, 용수철에 대해서 썼죠. 용수철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도 위치 에너지, 용수철의 위치 에너지라는 개념을 썼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후쿠의 법칙을 만족하는 그렇죠. 복원력이 역시 그 공간상에서 무엇이니까 보존력이기 때문이죠. 알겠죠? 그래서 중력 또 용수철의 복원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존력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 또는 위치 에너지의 개념을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2학기가 되어서 우리는 중력이나 용수철의 복원력이 아니라 전기에 대한 것을 배우고 있는데 지금 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포텐셜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되고 포텐셜 에너지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렇죠. 정전기력 역시 보존력의 일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력 역시 보존력이다. 이것들이 다 뭐다? 보존력이란 말이죠. 보존력.
보존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전기력에 대해서 우리가 전위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겠습니다. 마이클 패러데이가 전기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두 번째 새로운 개념 전위 또는 전기 포텐셜이라는 것을 도입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개념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새로운 개념이 계속 도입되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것은 지난 시간에도 역설했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 새로운 개념 그냥 달달 외우고 계산할 줄 알고 그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을 새로이 이제 창안해내고 창조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 다 앞에 세대 사람들이 선조들이 해왔던 그런 개념들을 도입하는 과정 하나하나를 역사적으로 이해하면서 내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할 때 비슷한 길을 걸어가면서 해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그래서 물리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기 포텐셜 U라는 포텐셜 에너지 U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전기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그러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의 어떤 차이라는 게 뭐냐? 그렇죠. 나중에 전기 포텐셜 에너지에서 처음의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빼서 그 차이를 보는 것이 델타 U예요. 그래서 보통은 뭐예요? 나중 빼기 처음이 델타 값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요. 근데 그 값이 어떤 값이냐? 바로 그 보존력이 해준 일의 양에 음의 부호를 붙인 값이다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음의 부호를 붙였다. 여기 마이너스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중력에 의한 시스템도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면에 대해서 여기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여기 있는 게 위치 에너지가 높아요? 그렇죠. 더 높은데, 지면으로부터 더 높은 데 있을 때 위치 에너지가 높죠? 그럼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 있던, 자, 여기 분필이 있어요. 분필이 여기 있다가, 그죠? 제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예, 떨어져요. 떨어지면 더 높은 상태에서 더 낮은 상태로, 위치 에너지가 더 높은 상태에서 위치 에너지가 더 낮은 상태로 가죠. 그럼 이렇게 떨어지면 중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일을 하는 거예요. 중력이 일을 해서 높은 위치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위치 에너지 상태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이 뭐예요? 낮은 위치 에너지 상태예요. 그죠? 그 다음에 처음 위치 에너지 상태는 더 높은 에너지였어요. 그러면 더 작은 값에서 더 큰 값을 빼면 델타 U 값은 얼마예요? 음수죠. 그렇죠. 이 값은 음수란 말이에요. 이 값은 음수 값이에요. 0보다 작은 값이에요. 그때 우리가 뭘 해줬다고요? 그렇죠. 보존력의 일종인 중력이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마이너스 W가 음의 값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아, W 자체는 뭐다? W는 양수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아시겠죠? 그래서 델타 U는 어떻다? 마이너스 W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것을 델타 U가 W다라고 기억하면 여러분들 다 엉망되는 거예요. 계산할 때. 그걸 기억하고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했지만 W는 뭐다? 보존력이 한 일이 W다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던 건 어떤 예였어요? 중력이 바로 보존력인 경우였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어디다? 정전기력에 대한 걸 관심을 가지니까 이제 우리는 정전기력이 보존력이기 때문에 정전기력이 한 일에 대한 관점에서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다루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U라는 개념 이해하실 수 있고 여기 W라는 개념은 앞에서 얘기했던 이 관점에서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관련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대학 물리학 1, 2를 별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2를 공부할 때 1에 있었던 내용도 같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도입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려고 하는 전위 또는 전기 포텐셜을 도입합시다. 그것을 우리가 V라고 쓰겠습니다. 자, V는 뭐냐? V는 전기 포텐셜 에너지를 뭘로 나눠준다고요? 예,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전하량 Q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그 얘기는 전위라는 것이 어떤
단위를 갖느냐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어떤 단위를 갖느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국제 표준 단위 SI 유닛으로 표현했을 때, 그죠? SI 유닛으로 표현했을 때, 자, 에너지의 단위는 뭐예요? 그렇죠. 주울이죠. SI 유닛이 주울이에요. 그런데 전하량으로 나눠줘야 돼요. 전하량의 단위는 뭐예요? 예, 쿨롱이에요. 그렇죠? 프랑스의 과학자 쿨롱의 이름을 따서 쿨롱이라고 지었죠. 자, 그래서 전위의 단위는 SI 유닛에서 뭐다? 예, 줄 퍼 쿨롱으로 표현됩니다. 줄 퍼 쿨롱. 그런데 이 단위를 우리가 줄 퍼 쿨롱으로 맨날 쓰면 귀찮으니까 새로운 단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볼트라는 단위를 도입했어요. 그래서 1줄 퍼 쿨롱은 1볼트가 돼요. 이게 뭐라고요? 볼트예요. 볼트. 볼트. 아시겠죠? 이 볼트는 뭐예요? 이탈리아의 과학자 볼타에서 이름이 왔죠. 볼타가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전지라는 것을 만든 인물이죠. 그래서 볼타의 업적을 기려서 그의 이름을 딴 하나의 단위가 등장하게 됐는데 그것이 뭐예요? 전위의 단위예요. 그래서 전위의 단위는 줄 퍼 쿨롱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볼트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리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예요? 차원과 단위를 잘 머릿속에 넣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델타 V는 뭐예요? VF-VI예요. 그렇죠? 자, 파이널 포지션에서 마지막 점에서의 전위와 이니셜 포지션 처음 위치에서의 전위의 차이가 뭐다? 그렇죠. 마이너스 Q분의 W죠. 왜? 왜냐하면 U가 마이너스 W라고 그랬으니까 델타 V는 당연히 마이너스 Q분의 W가 되겠죠. 요 식하고 요 식을 합치면 이와 같이 돼요. 그러면 그 의미는 W가 뭐니까? W가 이니셜 포인트에서 파이널 포인트까지의 그렇죠. 힘을 위치에 대해서 끌고 가는 경로적분이죠. 위치에 대한 경로적분으로 나타나죠. 조금 전에 다 얘기를 했어요. 복원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요? 복원력이기 때문에 경로에 무관하게 시작점과 끝점이 정해지면 같은 이를 가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로에 대해서 쓸 필요 없이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답을 넣는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정전기력에서 전기장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Q분의 F로 표현됩니다. 그렇죠? 근데 Q분의 F가 여기서 Q분의 F가 이와 같이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인테그랄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전기장과 그죠? 미소 변위 사이에 뭘로 표현돼요? 내적으로 표현된 이 값의 적분값이 결국은 뭐다? 예, 전위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일반형이에요. 그렇죠? 일반형을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정전기력 계산할 때도 쿨롱의 법칙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두 개의 점전화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점전화가 만드는 전위를 제일 먼저 배우면 되겠죠. 정량적으로 제일 먼저 이해하면 되는 것이 점전화에 대한 전위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끝점에서의 끝의 위치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점전화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위치에서의 전위 빼기 처음에 있었던 위치에서의 전위의 차이가 뭘로 표현된다? 그렇죠. 이와 같이 표현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어떤 Q라는 점전화가 만드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이 점전화는 뭘 만들죠? 그렇죠. 전기장, 그죠? 일렉트릭 필드를 만들어요. 그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생겼다고요? 예, 방사상으로 나가요. 그렇죠. 이와 같이 방사상으로 된다는 거 다 알고 이 Q가 양의 값이다 한다면 다 밖으로 뻗어나가는 방향의 전기장선을 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테스트 차지를 놨다고 해봅시다. Q'이라고 QT라고 해봐요. 그러면 얘가 여기로부터의 거리가 지금 R이에요. R.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무한히 먼데, 여기서부터 무한히 먼데 있어요. 무한히 먼데 있을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관심을 갖는 전화 Q로부터 무한히 떨어진 데에 지금 시험 전화 QT가 무한히 먼데 있다고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자, 이니셜에서 파이널이에요. 그렇죠? 이니셜에서 파이널. 이니셜이 요 점에서 여기 있을 때, 그리고 파이널은 무한히 먼 데 있을 때 값이죠. 그와 같을 때 우리가 요 값을 계산해 본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전에 대한 전기장 값 다 알죠? 점전에 대한 전기장 값 얼마예요? 그렇죠. 그 크기가 그렇죠?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그렇죠? R 제곱분의 Q죠. 지금 원천 전하가 Q라는 값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넣으면 이와 같이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R부터 무한대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더미 베리어블로 적분할 때 R 프라임으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R 제곱분의 1 적분하면 그렇죠? 이와 같이 R분의 1로 표현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넣어서 계산을 하면 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니셜하고 파이널을 봤을 때 파이널의 위치가 어디예요? 자, 요 점전화 그렇죠? 원천전으로부터 무한히 먼 데 있을 때예요. 그러면 무한히 먼 데 있을 때 전위는 얼마겠어요? 예. 그렇죠. 0이죠. 0. 그렇죠? 그래서 요 파이널이 0이에요. 그리고 이니셜일 때는 얼마예요? 예, 이니셜일 때는 VI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마이너스 VI가 요와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VI는 얼마다?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의 R분의 Q다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요와 같은 형태가 된다. 그렇죠? 그래서 점전화가 만드는 포텐셜은 지금 VI라고 썼지만 요거를 이렇게 쓱 지우고 다시 쓰면 이와 같이 쓸 수 있는 거죠. 점전화가 만드는 포텐셜은 어떻게 되어 있다? 그 점전화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의 포텐셜은 모두 다 이와 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포텐셜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공 모양의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Q로부터 거리가 다 똑같은 위치에서의 그렇죠. 전위가 다 같아요. 그렇죠? 다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스템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렇죠. 구대칭성을 갖고 있다. 한자어로 구대칭성이라고 그러죠. 구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점전하는 구대칭성을 만들어낸다. 정전기력에 대해서 그리고 정전기력을 만들어내는 어떤 전위라는 개념에 대해서 구대칭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점전에 대해서 우리가 전위가 어떻게 계산되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점전화가 아니라 여러 개의 점전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여러 개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전기장을 계산해 봤죠. 그렇죠? 지난 시간에 전기장을 계산했을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원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중첩의 원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의 점전화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있고 또 다른 점전화가 만들어내는 전기장이 있으면 각각의 전기장들을 벡터 합으로 더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기장은 벡터량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위는 뭐예요? 전위는 벡터량이 아니라 그렇죠. 스칼라량이죠. 스칼라량이에요. 그런데 이 스칼라량 전위조차 중첩의 원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점 5개를 찍어놨는데 그 점이 각각 Q1, Q2, Q3, Q4, Q5에서 5개의 점전화가 이렇게 근처에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 놓고 이 5개의 점전화가 여기 점 P라는 위치에 만들어내는 전위가 얼마냐 하는 것을 계산해 보라고 시킬 수가 있는데 우리가 Q1 하나만 있다고 그러고 이 Q1
P에서 그죠? 거리 R만큼 떨어진 위치에 있는 점 P에다가 얼마의 전위를 주느냐 하는 것은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전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 하는 것을 배웠어요. 4파이 엡실론 분의 1 곱하기 R분의 Q로 표현됐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5개가 있다고 치면 어떻게 한다? 예, 각각의 포텐셜들을 점전화에 대해서 계산한 다음에 그것들을 그냥 더하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더하면 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배웠던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죠. 자, 점전화가 여기 5개를 예를 들었지만 n개의 점전화가 있다 그러면 그 n개의 점전화를 우리가 i가 1부터 n까지 다 더하는데 4파이 엡실론 분의 1은 그렇죠. 진공 안에 있는 어떤 점전화들에 대해서 계산할 때는 항상 이게 등장한다고 했죠. 그리고 ri 분의 qi 이렇게 썼는데 그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본다 한다면 포텐셜 요 P라는 위치의 포텐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4파이 엡실론 분의 1 요거는 모두가 공통으로 나오는 거고 R1 분의 Q1 이건 뭐예요? Q1부터 요 P까지의 거리 요걸 이제 R1이라고 한 거죠. 그 다음은 Q2부터 P까지 포인트 P까지의 거리는 R2예요. 그러니까 R2분의 Q2 R3분의 Q3 R4분의 Q4 R5분의 Q5 이거 다 계산한 게 바로 뭐예요? 요 5개의 점전화가 요 점 P라는 위치에 만드는 전유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길게 썼지만 결국은 뭐예요?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칼라량 전유에 대해서도 써먹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벡타량보다 훨씬 쉽죠? 벡타량에 대해서 우리가 합성을 할 때는 벡터의 합은 훨씬 복잡하죠. 그렇죠? 두 개의 벡터에 대해서 합을 할 때도 평행사변형 가지고 계산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전유를 배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전기장 계산할 때보다 전유를 계산해서 정전기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전위라는 개념이 도입됐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어요. 그러면 점전화 여러 개가 만드는 전위를 배웠으니까 또 그 다음에 뭐 배워야 돼요? 그렇죠. 연속적인 전화 분포가 만드는 전위를 또 배우면 되겠죠. 점전화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저절로 이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V가 뭐예요? 4파이 엡실론 분의 1, 엡실론 제로분의 1 하고 또 적분꼴로 그렇죠. R분의 DQ라고 써서 그걸 다 적분하면 된다. 그리고 DQ는 전에도 강조했다시피 부피전화 밀도에다가는 미소 부피를 곱하고 그죠? 면전화 밀도에다가는 미소 면적을 곱하고 선전화 밀도에다가는 미소한 선분의 길이를 곱해가지고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분 형태로 표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왜 포텐셜 전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정전기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느냐? 전기장으로 직접 계산하면은 방향 벡터들이 있기 때문에 중첩의 원리를 이용해서 최종적인 답을 내는 것도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전위는 뭐니까? 스칼라량이니까 단순히 더하면 그죠? 벡터의 합보다 훨씬 더 간단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위를 먼저 계산을 하고 그로부터 전기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장을 얻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얻느냐?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S는 임의의 어떤 위치에 대한 표현으로서 S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위를 먼저 계산하면 그 위치 S에 대해서 편미분이에요. 여러분들 편미분 배웠나요? 미적분학 시간에 혹시 안 배웠다면은 가서 보도록 하세요. 이게 별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이 3차원 시스템 뭐에 대해서 제일 익숙해요? 그렇죠. 데카르트가 만든 직각좌표기 X, Y, Z로 표현되는 직각좌표기가 익숙하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해를 해봅시다. 자, 전기장의 X 성분은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 자, 전위가 있으면 전위가 3차원적인 시스템이다 그러면
그 전위의 위치 P는 뭐로 표현돼요? 그렇죠. 위치는 당연히 X, Y, Z의 순서상으로 표현되잖아요. 3차원 시스템이면. 데카르트가 만든 3차원 직각좌표계가 바로 X, Y, Z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이 포텐셜은 X, Y, Z로 표현될 거란 말이에요. 3차원에서. 그때 X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음의 값을 붙이면 돼요. 편미분은 뭐예요? 사실은 X, Y, Z가 모두 다 변수지만 편미분을 하라고 하는 요 X만을 변수로 보고 나머지 Y, Z는 뭘로 봐라? 그렇죠. 상수로 봐라. 그러니까 Y, Z는 상수로 보고 X에 대해서만 미분하라는 것이 바로 X에 대한 편미분꼴이에요. 자, 그러면 이 Y 성분은 어떻게 구해요? 전기장의 Y 성분은? 그렇죠. 똑같이 위치 X, Y, Z로 표현되는 어떤 변위, 전기 포텐셜 V가 있으면 그 전기 포텐셜 V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나서 마이너스 부호만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부호 붙이는 거. 그러면 Z 성분은 어떻게 해요? 마찬가지로 Z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임의의 전기장 E는 어떻게 표현돼요? 전기장 E는 3차원 시스템에서 그렇죠. EX 하고 X 방향의 단위 벡터 더하기 EY하고 Y 방향의 단위 벡터 그리고 EZ하고 Z 방향의 단위 벡터 이것만 다 넣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X 성분, E의 Y 성분, E의 Z 성분을 각각 이 방식으로 계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X, Y, Z 방향의 단위 벡터를 각각 곱한 채로 다 더해주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전기장 E를 이해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교과서에는 보통 어떻게 써요? X hat이 뭐에 대응해요? 그렇죠. I, 벡터 I로 표현하고요. 교과서에서는 요거는 J로 표현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Z는 Z hat은 K로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기 I, J, K로 써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표현한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는 게 뭐냐면 등전위선, 등전위면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고립된 대전도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전위선과 등전위면은 뭐냐? 자, 점전화가 있을 때 이 점전화로부터 거리가 R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의 전기 포텐셜, 전위의 값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4파이 엡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분의 Q다 했죠. 이 점전화가 Q라고 한다면, 전화량이 Q라고 한다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 이 전위는 어떤 대칭성을 갖는다? 공대칭성을 갖는다. 공대칭성을 갖는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R만큼 떨어져 있으면 여기 공의 면, 구면은 모두 다 뭐다? 같은 전위를 갖고 있다. 같은 전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걸 소문자로 쓰지 않고 우리가 대문자 R로 딱 R이라는 위치, 스몰 r 이꼴 캐피탈 R이라는 위치에 딱 하니 있다고 치면 그 값은 뭐가 돼요? 이게 R이니까 여기 R 이렇게 딱 쓴다면 요만한 값을 가지는 전위를 갖는 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다 뭐다? 같은 전위 값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3차원 시스템에 대해서 같은 전위 값을 갖는 건 뭐였어요? 이 점전화에 의해서 어디가 같았어요? 구면이 모두 다 같은 전위를 가졌죠.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뭘 써요? 등전위, 면이라는 용어를 쓰면 되겠고요. 그러면 2차원 세상에서 등전위 상태인 것은 뭐가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2차원 세상에선 등전위 선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등전위 선, 등전위 면이라는 것을 아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뭐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여러분들 사회과 수업에서 지리 같은 거 배울 때 항상 배웠던 게 지도죠. 지도 같은 거에서 이와 같이 표현된 게 뭐예요? 이게 등고선으로 표현되는 그죠? 지도를 보셨죠? 등고선이 뭐예요? 그렇죠? 해발 고도가 같은 그렇죠? 위치들 전부 다 이어놓은 것이 등고선이에요. 그렇죠? 등고선 같은 높이인 선들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도에서 나오는 등고선이 같은 높이, 그렇죠? 같은 해발 고도를 가지고 표현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관심 가지는 등전위선, 등전위면은 뭐다? 예, 이 지리에서 배운, 지도에서 배운 등고선에 그대로 대응하는 개념이죠. 단지 높이가 같은 게 아니라 전위가 같다는 것만 차이가 나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등전위선, 등전위면이 존재할 수 있겠죠. 점전화가 아닌 그런 아까 얘기했던 연속적인 전화 분포를 가지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맞는 또 등전위면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교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가 고립된 대전 도체에서의 전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도체가 있어요. 자, 도체가 있을 때 우리가 정전기적 관점에서 어떤 재미난 일이 일어나냐면, 정전기적 관점이라는 게 뭐예요? 예, 전하가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서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전기적 관점에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그죠? 정전기적 평형이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평형, 그렇죠? 평형 상태, 이런 용어 잘 이해하죠. 여기다가 이제 전화를 딱 놓으면 전화들이 이제 이렇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화 분포를 하고 있겠죠. 전화 분포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게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 도체가 있는데 도체 내부에 전하가 존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에 전하가 존재하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 전하가 무엇을 만들죠? 전기장을 만들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여기도 전하가 있으니까 전기장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기장을 만들면 얘가 만든 전기장은 어떤 일을 해요? 여기 있는 전기장 근처에 있는 어떤 전하 영향을 끼치겠죠. 정전기력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움직여야죠. 전기장을 받았으니까 정전기력이 생겼죠. 두 개의 플러스 전하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서로 밀어내는 척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움직이죠. 전하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정전기적 평형 상태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어요. 정전기적 평형 상태라고 가정했는데 도체 내부에 전하가 분포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전하가 분포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서로 전기장에 의해서 밀고 당기고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하가 움직여요. 정전기적 평형 상태라고 그랬는데 전하가 움직여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평형이라는 처음 가정의 위배가 됐죠. 그렇죠? 예. 처음에 가정을 평형 상태라 전하들이 하나도 안 움직인다고 그랬는데 전기장에 의해서 척력 또는 그죠? 인력이 작용해 가지고 밀거나 당기는 일이 벌어지면서 자기네들이 또 움직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규律법이라는 말 배웠죠. 가정에 위배되면 그죠? 그게 틀렸다라는 것을 증명한 꼴이 되는 거죠. 그 얘기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내부에는 전하가 분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에 분포해요? 네? 내부에 분포할 수 없으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표면에 있죠. 도체의 경우에는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합니다. 아시겠죠? 도체의 경우에는 표면에만 전하가 분포해요. 그러면 전하가 표면에만 분포하니까 우리가 여기에 가우스면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아시겠죠? 가우스면을 만들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네, 이 내부에 전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돼요? 전기장이 여기를 뚫고 지나갈 전기장이 없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 법칙에 의해서 다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전기 손석이 0이죠, 당연히. 그죠? 전기 손석은 0이에요.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도체 내부에는 뭐다?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죠. 전기장은 0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떤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예. 전위를 계산할 때 전위의 정의가 뭐였어요? 여기 앞에 4파의 엡실론 제로 뭐 이거 붙고, 그렇죠? 그거 붙고 거기에다가 전기장을 하고 그걸 선적분을 해가지고 계산하라고 그랬죠. 물론 앞에 이제 음해부호가 붙고요. 근데 내부의 전기장이 0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여기 0이니까 적분할 게 없죠. 그죠? 그러면 이게 0이 되죠. 맞아요? 아하, 그렇진 않죠.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딱 V가 아니라 델타 V잖아요. 델타 V. 그죠? 요거는 델타 V예요. 그러면 요게 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델타 V가 0이라는 거예요. 델타 V가. 그러면 델타 V가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내부에서 전위가 어떻다? 그렇죠? 일정하다는 얘기죠. 일정하다. 그죠? 상수다 이거 상수. 상수값이니까 그죠? 요 위치에서의 전위, 요 위치에서의 전위의 차이가 0이 되는 거죠. 같은 값이니까. 같은 값이니까 0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뭘 얘기할 수 있느냐?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도체 내부에서 전기장은 0이고 그리고 내부에서 전위는 뭐다? 상수다 하는 거예요. 상수. 일정한 값을 갖는다. 요것이 도체가 가지는 굉장히 흥미로운 특징이 되겠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대전되어 있는 도체가 있을 때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어떤 일이 생긴다? 네, 그 도체 내부에 전위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 모두 다 같은 값을 가진다는 거예요. 위치에 상관없이 내부에서는 같은 전위를 가진다. 그러니까 뭐예요? 등전이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등전이 면은 아니겠죠. 어떤 부피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면 등전이 면이 아니라 등전이 부피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전부 다 등전이 상태예요. 그래서 도체 내에서는 등전이다. 내부에서 등전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또 하나 뭐 도체 내부에서는 전기장이 없다. 0이다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도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잘 기억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도체 내부의 전기장은 0이다. 도체 내부는 무조건 등전이 상태를 이룬다. 언제? 정전기적 평형 상태에서.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